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은 어둠뿐이고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날이었죠. 신용카드 빚 독촉장은 책상 서랍 가득 쌓여 있었고 은행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어느 채권자일까? 또 무슨 독촉일까? 겁부터 났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원래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던 것이었죠. 퇴직금으로 근근히 버티며 새로운 일을 찾아보았지만 세상은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는 회사마다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몇 번의 면접에서도 경력은 훌륭하지만 연세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노년의 구직난은 생각보다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와 두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려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습니다. 그 즈음 제게 한 가지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랜 지인이 작은 식당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원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한 제가 갑자기 자영업, 그것도 식당 창업이라니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마침 퇴직 후 받은 위로금과 퇴직금 일부가 남아있었기에 저는 지인의 제안을 덥석 물고 작은 분식집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녔지만 음식에도 소질이 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지인도 분식집은 크게 어렵지 않다, 손님 끊길 일이 없다라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것을 즐겼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까지 보태 1억 원 남짓한 자본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돈이면 제법 그럴듯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가게 이름도 아내와 상의해 친근한 이름으로 짓고 메뉴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 몇 달은 그럭저럭 손님이 오르는 듯 했지만 주변에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새로 생기면서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혼자서 유명 체인과 경쟁하기란 버거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재료 손질과 조리, 가게 청소까지 혼자 도맡아 했지만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되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가끔은 재료가 떨어져도 제때 채우지 못했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응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재료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건 마이너스뿐이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정리세일로 헐값에 떨이한 주방 도구들과 산더미 같은 빚이었습니다. 은행 빚에 이자까지 불어나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손을 대면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 일상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출근할 곳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업무도 사라진 자리엔 깊은 허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견디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버스에 올라타도 예전 출근길에 정장을 입고 서 있던 제 자신과 지금 한숨 쉬며 앉아있는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마치 모두가 제 형편을 아는 것만 같아 위축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전화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물음에 차마 실직과 폐업,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잘 될 거야라고 둘러댔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일부러 연락을 멀리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각자 삶을 꾸려나가는 아이들에게 차마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톡촉전화는 계속 걸려오고 쌓여가는 고지서는 감당할 수 없어 밀려만 갔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금융기관에 채무 상담을 받아보러 갔습니다. 상담 직원은 제 빚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레 권하더군요. 현재 상황에선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산을 하시면 채무 탕감 등으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 서류를 내는 장면을 상상하니 마치 내 인생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듯한 그 선택을 끝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몇 년 새 부쩍 늙어버린 얼굴과 흰머리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체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퇴짜 맞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구한 막노동 현장에서도 일당 몇 푼으로는 이자 갚기도 어려웠습니다. 힘겹게 나른 자재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셨지만 그 일당으로는 라면 몇 봉지를 사면 그만이었죠.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날로 황폐해졌습니다. 거리의 환한 불빛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가게를 접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도 비톡촉 전화를 몇 통이나 받고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집에 있던 작은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아내 몰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급한 대로 생활비라도 마련하려고 반지를 내다 팔 생각이었던 거죠. 손바닥만 한 금반지를 쥐고 가격을 물어보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반지를 이리저리 보더니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불렀습니다. 반지의 물질적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그건 아내와 제가 30년 전 함께 시작한 삶의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서로의 손에 직접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바로 그 반지였죠. 반지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반지를 팔지 못하고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전당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의욕을 잃어가며 극단적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까 하는 어두운 충동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힘들다고 그들을 영영 슬픔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보자라며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허기진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골목에서 노릇노릇 붕어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작은 붕어빵 노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퇴근길 직장인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서로 웃으며 붕어빵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줄 끝에 섰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득 노점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칼바람 부는 밤 공기 속에서도 아저씨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로 작은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일이지만 그 아저씨의 표정에서는 묘한 자부심과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한편에서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붕어빵 한 조각의 온기가 제 꽁꽁 얼었던 마음을 살짝 녹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그 붕어빵 노점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분도 분명 쉬운 길을 걸어온 건 아니겠지. 저 추운 밤에 저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히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부러움과 함께 묘한 용기가 솟았습니다. 저도 무언가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속마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의 무기력한 생활을 누구보다 속상해하던 아내는 제가 먼저 입을 열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붕어빵 노점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며 나도 저렇게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다시 창업을 했다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이 스쳤죠. 그래서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큰돈 들여서 가게 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규모로 작은 거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 당신 힘들게 안 하고 내가 혼자서라도 제 진심을 느낀 걸까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고 싶다면 해봐요. 이번엔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고 딱 우리 형편에 맞게 작은 규모로 시작해봐요. 나도 도울게요. 그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이며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나이든 몸과 마음으로. 다시 무언가 시작한다는 부담감은 쉽게 떨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와 나눈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절망의 터널 끝에 비로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 결심, 시장 진입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작은 수첩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그 메모지를 놓고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적은 목록에는 어젯밤 생각했던 여러 일들이 빼곡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 집에서 반찬 만들어 팔기, 대리운전이나 배달일, 심지어 동네 아이들 학습 지도까지 생각날 수 있는 건 다 적어보았습니다. 아내와 천천히 하나씩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은 오토바이나 차량도 필요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습 지도는 제 전공 분야도 아니거니와 이미 젊은 강사들이 많은 시장이라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결국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분야 음식 쪽 일이었습니다. 아내도 여보는 음식 만들 때 제일 즐거워 보였어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한 번 식당 창업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아주 작게 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할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차리는 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임대료부터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대신 노점상이라면 초기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제게 영감을 주었던 붕어빵 아저씨처럼 작은 손수레나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만 같은 붕어빵 장사를 똑같이 시작하기엔 망설여졌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미 붕어빵 노점이 몇 군데 있었고 그 아저씨와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붕어빵은 주로 겨울에만 잘 팔리는 계절. 음식이라 시즌 외에는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까? 저는 머리를 싸매고 시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생소한 메뉴보다는 누구나 좋아하고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나름 차별화도 있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분식점을 할 때 얻은 교훈 중 하나는 특별함 없는 메뉴로는 주변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음식을 준비할 형편도 아니니 작은 노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먹거리 중에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걸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어떤 노점들이 잘 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오후엔 학교 앞을 가보고 저녁엔 번화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묵 떡볶이, 튀김을 파는 리어카, 군밤과 군고구마를 굽는 손수레, 꼬치 어묵 국물을 내주는 포장마차, 그리고 제가 영감을 얻은 붕어빵과 호떡. 노점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은 규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몇몇 노점상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팔고 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은 후 빙그레 웃으시며 나도 정년 퇴직하고 이것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는 살지만 마음은 한결 편하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처음엔 서툴고 힘들지. 그래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으면 그게 행복이야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격려에 저와 아내는 한층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호떡이었습니다. 호떡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인데다가 재료비 부담도 크지 않고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집에서 자주 호떡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호떡은 처음 먹어본다는 칭찬을 여러 번 들을 정도였죠. 저는 아내에게 우리 호떡 장사를 해보는 게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사실 아내 역시 예전부터 작게라도 음식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제안에 아내는 흔쾌히 동의하며 자기도 반죽 비법과 속재료 아이디어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인 소규모 창업 아이템은 호떡 노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템을 정하니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선 자금을 최대한 마련하고 절약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내다 팔고 저와 아내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귀금속 몇 점도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 아내가 그동안 아껴 모아둔 비상금까지 보태니 대략 1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빚이 워낙 많아 대출을 더 받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그 정도 소액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친한 지인에게 아주 약소하게 빌려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장비와 재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중고장터 사이트와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장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1인 노점을 접는 어느 사장님으로부터 휴대용 가스버너와 호떡 철판, 그리고 기타 도구들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한 그분은 저와 사정이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걸로 장사 참 잘 됐는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접는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결국 성실히 하면 손님은 알아줘. 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단골이 생겼어. 자네도 분명 잘 될 거야. 뜻밖의 응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거듭 인사를 드리고 중고 장비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장비였지만 직접 일할 무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설렜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적인 창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집안 부엌에서 호떡 반죽을 연습하고 맛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사온 날 저녁부터 저와 아내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여러 가지 반죽과 속 재료 배합을 시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와 설탕, 물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식감이 좋은 반죽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첫날은 욕심을 부렸다가
이스트를 너무 넣는 바람에 반죽이 과하게 부풀어 올라 실패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설탕 양을 줄여봤더니 이번엔 빵이 밍밍해서 맛이 덜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며칠 후에는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호떡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속재료도 여러 가지를 시험해봤습니다. 기본 갈색 설탕과 땅콩 다진 속은 물론 아내의 아이디어로 견과류와 계피가루를 약간 섞어 고소하고 향긋한 맛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만의 특별한 견과류 호떡 레시피였습니다. 완성된 호떡을 이웃들에게도 맛보게 드렸는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격려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죽과 속 준비 외에도 장사에 필요한 잔잔한 준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길거리에서 판매하려면 위생과 안전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작은 휴대용 손세정제와 위생장갑, 앞치마와 모자까지 미리 챙겼습니다. 또 호떡을 담아드릴 포장봉투와 기름종이도 대량으로 구입해 두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일할 때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디에서 호떡 장사를 할지 장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며칠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최적의 판매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기존에 호떡이나 붕어빵 노점이 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몇 군데 눈에 띄는 자리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부부의 선택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로 정해졌습니다. 그 시장은 평일 저녁이면 장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많았고 근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직장인도 꽤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회에 문의해보니 노점상 한두 팀쯤은 자리 있을 때 들어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우리가 조그맣게 자리 잡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나니 드디어 실전에 들어갈 용기가 났습니다. 마침내 첫 영업날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 미리 만들어둔 호떡 반죽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속재료통, 조리도구, 그리고 휴대용 버너와 철판 등 짐을 바리바리 챙겨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도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나중에 내가 따라가서 도울 테니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원래 혼자 운영해보겠다고 한 약속대로 초기에는 제가 주로 하고 아내는 뒤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첫날이라 아내도 제게 힘을 보태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입구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가스버너에 연결된 불을 켜고 철판을 달구니 비로소 노점상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손수레 안이 제 작은 주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손님이 뜸한 사이 호떡 철판의 기름을 한번 갈아내고 가스버너 불꽃 세기도 조절해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자 다리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버너의 불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챙겨간 가스 연료통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연습해둔 대로 재빠르게 버너를 끄고 빈 연료통을 분리한 뒤 새 캔으로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곁에 기다리던 손님들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웃으며 양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금방 다시 달궈드리겠습니다. 하고 머쓱하게 웃으며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돌발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넘기고 나니 한층 자신감이 붙는 듯 했습니다. 노점 장사에는 음식 맛뿐 아니라 이런 준비성과 순발력도 필요함을 몸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저는 쉬지 않고 호떡을 부쳤습니다. 아내도 약속대로 점심께 시장에 나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는 뻣뻣하고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첫날이라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막상 장사를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는 버스에 앉으니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의 첫 매상을 슬쩍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5,000원권 몇 장과 1,000원짜리 지폐들, 동전까지 합해 약 4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료비와 교통비를 빼면 실제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만 저는 그 돈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만에 제 손으로 번 돈인지 모릅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땀과 노력이 벤 첫 수익이라는 점에서 눈물이 날 만큼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 번 돈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먹던 라면 대신 따끈한 국과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충만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저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보니까 할만할 것 같아. 물론 아직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겠지.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첫 장사를 되짚어보며 부족한 점과 잘된 점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내일은 재료를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하고 거스름돈도 충분히 챙기자고 의견을 모았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반드시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창업 첫날은 저희 부부에게 작지만 뜻깊은 성공과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며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아내는 지친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었습니다. 발끝에서 퍼져오는 온기에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웠더니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뒤척이던 지난날들과 달리 그날 밤 저는 눈을 감는 순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 성공의 비결, 실제 창업 운영 노하우. 시장 한켠에서 시작한 제 호떡 장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첫날의 긴장과 실수를 딛고 며칠, 몇 달이 지나자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 입구로 나가는 발걸음은 갈수록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작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 일과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패턴이 잡혔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잠에서 깨 곧장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날 밤 미리 만들어둔 호떡 반죽을 다시 치대어 발효시키고 장사에 가져갈 도구들과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6시 반쯤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7시 무렵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며 오늘 팔 첫 호떡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연스레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용한 도구들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남은 재료를 정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에는 내일 판매할 재료 손질과 반죽 준비를 해둡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 있습니다. 몸이 고단할 때도 가끔 있었지만 일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 덕분에 피로마저 금세 잊혔습니다. 이제 시장은 제 삶의 또 다른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무척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수레 한켠에 작은 라디오를 두고 옛날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곤 했는데 손님들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손글씨로 써준 아담한 메뉴판을 손수레에 달고 겨울철엔 손수레 테두리에 반짝이는 전구 조명도 둘렀습니다. 한 상인은 불빛이 참 예쁘네 하며 웃었고 멀리서도 환한 불빛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니 장사는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첫 손님이었던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제 호떡을 사가셨습니다. 오늘은 속은 뭘 넣었어요? 하고 물으며 새로운 속재료,
아이디어까지 건넬 정도로 이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시장에 장을 보러 오는 손님들도 제 노점을 찾는 일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견과류 들어간 호떡이 그렇게 맛있다며 하고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제 호떡을 간식 삼아 나눠 드시며 여기저기 홍보를 톡톡히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에는 지역생활정보신문 기자가 시장 취재를 나왔다가 제 호떡을 맛보고 신문지면에 제 이야기를 작게나마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활자로 실린 제 노점의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아서 한참이나 그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보다는 점심 무렵, 그리고 퇴근 시간대에 호떡이 더욱 잘 팔린다는 패턴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엔 바삐 지나치던 직장인들도 퇴근길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호떡 하나씩 사가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린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모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제게 맛있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웃으며 당부할 때면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습니다. 노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절로 제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님이 부쩍 늘어나자 아내도 한낮 바쁜 시간대에 나와 제 옆에서 포장과 계산을 거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호흡을 맞추니 손님 응대가 훨씬 수월해졌고 저는 철판 앞에서 호떡을 부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아내와 한마음으로 일하며 느끼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날이 점점 풀려 봄이 오자 호떡 장사에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사람들이 뜨거운 호떡보다는 시원한 간식을 더 찾게 된 것입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고민이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하여 봄철에는 호떡 판매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가벼운 음료나 다른 간식을 함께 파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를 보온통에 담아와서 호떡과 곁들여 팔아두었고 호떡 대신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테라빵을 구워내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만히 손 놓고 손님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시장 손님들은 제 식혜와 카스테라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젠 호떡 안 해요 하고 아쉬워하셨지만 제가 날 좀 선선해지면 다시 해요. 그 대신 시원한 식혜 한 잔 드셔보세요 하고 웃으며 권해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 유연하게 품목을 조정한 덕분에 큰 비수기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보다 반죽을 너무 적게 준비해 일찌감치 재료가 떨어진 적도 있고 반대로 손님이 많을 줄 알고 많이 만들어 갔다가 남겨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날 반죽량을 조절하며 대비했습니다. 또 처음엔 장사에만 정신이 팔려 거스름돈 계산을 틀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신없이 계산을 하다가 500원을 더 잘못 거슬러 드렸는데 오후에 그 손님이 다시 오셔서 아까 내가 돈을 덜 냈더라고 말씀하시며 500원을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져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죠. 그 뒤로는 작은 금전함을 따로 마련하여 계산을 보다 꼼꼼히 하고 혹여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응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만나 큰 낭패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 친절한 만큼이나 정확한 계산으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장사의 기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만의 작은 노하우들도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호떡을 철판에 구울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두세 개씩만 구워 항상 간 만든 따끈한 상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5개 넘게 구웠다가 미처 팔리지 않아 식어버리는 바람에 맛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손님이 몰릴 때도 욕심내지 않고 신선도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간이 천막을 손수레에 달아 빗속에서도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시장을 오가는 손님들이 제 천막 아래 들어와 잠시 비를 피하며 호떡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전에는 비만 오면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는데 천막을 설치한 후에는 비 오는 날에도 평일에 70에서 80% 수준까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점점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장사가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가을철에 시장에 저와 비슷하게 호떡을 파는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정성과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제 호떡을 찾아주셨고 새로운 노점 사장님과도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경쟁이 생기니 제가 더 마음을 다잡고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제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다른 품목으로 노선을 바꾸어 함께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 마찰 없이 이웃 가게로 지내며 지낼 수 있었죠. 단골 손님들과의 정도 깊어졌습니다. 저를 호떡 아저씨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생겼고 시장 상인분들은 아침에 제 손수레를 보면 오늘도 나왔네. 장사 잘 돼요? 하고 살뜰히 물어주셨습니다. 또 단골로 오시는 한 할아버지는 호떡을 드실 때마다 본인이 젊었을 적 분식집을 운영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손님들과 살아온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감기 몸살로 하루 장사를 쉬었는데 다음 날 나오니 단골 할머님이 어제 어디 아팠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시며 따끈한 생강차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고 제 노점이 이제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시장에서 열린 바자회 날에는 제가 호떡 100여 개를 구워 이웃들에게 무료로 대접하는 작은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분들께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들 제 호떡을 맛있게 드시며 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알려져 그해 말구청에서 모범 노점상으로 선정되어 작은 표창을 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청결하고 친절한 노점이라며 상장을 건넬 때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점을 시작하고 몇 달 후부터는 비톡촉 전화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떡 판매 수입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와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고 조금씩이나마 원금 상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급히 돈을 마련하느라 지인에게 빌렸던 100만 원을 장사 시작. 반년 만에 모두 갚았을 때는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더 이상 빚이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니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씀씀이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니 소박하게나마 저축도 가능해졌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시장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와 오늘은 고생했으니 치킨 파티다 하고 웃으며 한 잔씩 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빚에 눌려 바늘방석 같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손님들의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같은 한마디가 제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단한 날도 많지만 마음만은 늘 충만했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웃다 보니 몇 년째 달고 살던 허리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되어 담당 의사로부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며 아내도 요즘 따라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대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일이 주는 보람이 우울함과 자괴감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이루며 제 내면의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웃이 제게 조언을 구하면 제 경험담을 솔직히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 깊이 깨달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한창 잘 되던 어느 날 제게 뜻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던 그 직장 후배가 이번에는 회사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제 노점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호떡집입니다 하며 후배는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잠시 쑥스럽기도 했지만 제 호떡을 맛본 후배의 직장 동료들은 와, 진짜 맛있네요. 선배님 대단하세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후배는 회사에 소문냈더니 다들 한번 와보고 싶대서요 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맙고도 뿌듯한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해 호떡을 부쳐 내드렸습니다. 한때 직장을 잃고 주눅들어 지내던 제가 이제는 제 일터에서 당당히 옛 동료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점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회사 사람들도 와서 호떡 사 먹고 갔네. 세상일 모르는 거야. 그치?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 옛날에 얼마나 초라했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우리도 몰랐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희 부부만의 작은 축하식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모셔두었던 낡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내와 저의 결혼 반지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절망 속에서 내다 팔려고 했다가 결국 팔지 못했던 바로 그 반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반지 하나를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내가 이 반지 팔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 있어 당신한테 말 못했지만 그땐 그만큼 우리가 힘들었어. 아내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랬군요. 그래도 결국 안 팔고 잘 가지고 있었으니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는 지난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에 쥔 반지는 결국 팔지 않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지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함께해 나가자는 다짐을 함께했습니다. 암흑 같았던 시간들을 견뎌낸 끝에 저희 부부의 작은 노점은 이제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노점이 이렇게 자리 잡은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히 시작한 것,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한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버텨낸 것. 이 평범한 원칙들이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셈입니다. 요즘도 가끔 처음 제게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네주던 그 노점 아저씨를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습니다. 그때 그 따뜻한 붕어빵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그분을 다시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박한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조언. 창업한 지 어느덧 2년째. 저와 아내의 삶은 예전과 견조 안정되고 마음의 여유까지 찾아왔습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칠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떠안았던 부채도 이제 거의 정리되어 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변함없이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기분 좋은 피로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다 보면 소소한 행복이 가슴에 가득 차지요. 일상의 리듬을 되찾은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상인분들과도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 장사를 마치고 서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웃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와 단풍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이죠. 아내 역시 이제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요즘엔 예전에 배우다 만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고 있고, 저도 틈틈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과 손주들도 웃는 얼굴로 집을 찾아옵니다. 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라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했던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일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삶의 질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지요.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과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해보자 하고 집을 나서는 제 모습은 몇 년 전 우울과 좌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이 나이에 다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 앞으로의 작은 꿈도 함께 그려봅니다. 언젠가 시장 골목에 우리만의 조그마한 분식 가게를 여는 날을 상상하며 웃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황혼역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다시 일어서며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너무 큰 판을 버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큰 자본을 투입하기보다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비싼 가게 임대나 거창한 장비를 들이기보다는 저처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고가의 점포를 얻기보다 푸드트럭이나 노점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퇴직 직후 모은 돈으로 큰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자본을 잃고 크게 좌절했죠. 다시 시작할 때는 작은 노점을 택한 덕분에 위험을 줄이고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보다 평소 본인이 경험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는 일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한 분야라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오래 지속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저 역시 요리를 좋아했기에 호떡 노점을 선택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재주가 좋다면 수공예품 판매를, 운전 경력이 있다면 배달 대행 같은 일도 고려해 볼 만하겠지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평생 쌓은 금융 경험을 살려 노년층을 위한 재무 상담 일을 시작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자신 있는 분야에서 출발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작은 차별화와 정직한 서비스가 경쟁력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경쟁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넣은 호떡으로 작은 차별화를 주었고 항상 깨끗한 위생과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단골을 만들고 신뢰를 얻는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 시장의 다른 가게 한 곳은 매일 아침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성과 친절함 덕분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지요.
이렇듯 작은 정성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오히려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뢰와 성실함은 결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끈기를 갖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세요.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서툴고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장사 초기엔 실수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기록하고 배워갔습니다. 그때그때 작게나마 개선해 나간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처럼 작은 노력들이 쌓여 결국 크게 이루어집니다. 힘들다고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 보세요. 저 역시 장사 초반 손님이 없어 속이 상할 때마다 처음 붕어빵, 노점에서 느꼈던 다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눈앞에 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결국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5. 주변의 도움과 지원을 활용하세요. 모든 짐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응원과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아내의 격려 덕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교육과 상담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제도를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길을 준비하며 가까운 친지에게 소액을 빌려 중고장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다시 시작할 발판을 얻었죠. 이처럼 주변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건강을 해쳐가며 할 수는 없습니다. 내 건강이 곧 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밤일이나 과도한 육체 노동은 피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일의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노점을 시작할 무렵에는 허리 통증으로 힘들었지만 꾸준히 일하고 틈틈이 운동을 한 덕분에 이제는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일을 하며 생활 리듬을 되찾은 것이 제게는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실감합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제가 작은 호떡 장사로 삶을 일으켜 세웠듯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전할 수 있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